김행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에 올라온 2012년 기사입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여성학 시험 답안이 A+를 받은 이유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시작해 여성은 문제란 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핵심, 명강의와 똑똑한 제자라고 부연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반하는 이유, 베스트 10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엔 인터넷에 떠도는 콘텐츠를 첨부한 뒤 결국 결론은 하나, 예뻐야 라고 적었습니다. 두 기사 작성자는 김행 후보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선정적 제목으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제목 장사 콘텐츠도 김 후보자 이름으로 출고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SBS 해명 요청에 당시 위키트리는 제도권 언론이 아니라 시민 기자들이 블로그 인기글을 올리는 오픈 플랫폼 형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로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바이라인만 붙이고 글을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에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까지 지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본 자질의 문제입니다. 이 여성가족 그리고 청소년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런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 남편 소유 위키트리 운영사 지분을 신우에게 넘겼다가 수년 뒤 다시 사들였다는 의혹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김 후보자를 비판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회사는 적자와 부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재무구조였다며 백지 신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손이 시누이가 떠하는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2013년 6월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이 창업한 소셜뉴스 주식 가운데 본인과 남편, 자식 명의 2만 135주를 개인에게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매각 직후 신우이의 소셜뉴스 주식이 김 후보자 가족이 처분한 주식만큼 늘었고 남편 집은 2만 2천 주도 추가로 더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사간 사람은 남편의 오랜 친구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렇게 판 주식을 공직에서 물러난 뒤 대부분 다시 사들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던 2019년 주당 1,877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현재 15만 원에 육박해 80배 가까이 뛰었고 김 후보자 부부의 주식 가치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야당은 법망을 피해 주식을 맡겨놓은 이른바 주식 파킹을 해 큰 차익을 본 것 아니냐며 수사 대상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손쉽게 주식을 다시 되살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명의만 옮겨놨다가 헐값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이로 인해 재산 증식과 시세 차익을 누렸다면 그게 바로 꼼수 파킹입니다. 김 후보자는 남편의 지인은 초기부터 함께 투자한 공동 창업자로 폐업을 고민하던 시기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입가대로 되사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뛴 것은 사업 구조 개편 등 경영 혁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폐업하는 회사를 제가 2019년도에 극적으로 그래서 5년 후에 79배의 기업 가치를 키웠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거 이건 맞습니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안시입니다.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부적절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의 아까 하기 전에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원이 이렇게 말할 때 좀 중단도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좀 조용 좀 해주세요. 저기 김미애 의원님, 그거는 양쪽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다들 좀 마무리 자제를 해주시고요. 저 진행 발언할 때 개입하는 거 좀 자제를 하시고요. 또 맞아 듣지도 못합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인사청문회 취지를 다시 시작 전에 인사청문회 법을 열어놓고 봅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것도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이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를 구했고 동의한 거 그거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위원장께서 분명히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인사청문회 이 법에 또 이 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 신현영 위원님 잠깐 빨리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진행을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요. 짧게 해주시죠. 네. 예,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인청을 차분하게 우리가 인청을 하자라는 취지에 맞춰서 제가 왜 그렇게 발언을 하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10시에 개의를 했는데 저 발언권 얻었습니다. 발언권 얻었어요. 10시에 개의를 했는데 10시가 넘어갔고 늦게 오신 의원님들이 사전회의를 10시 지나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전회의를 하면서 이 인청을 파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하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애 의원님이 이 인청의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은 우리 후보자께서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 후보로서 검증받으러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정치 패널 방송에 그럼요. 지금 단독하러 나오신 거 아니시죠? 그렇다면 지금 준비된 자료들을 의사진행 바랍니다. 의사진행 바랍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들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검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실제로 나오셔서 말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확하게 행동으로 자료 제출로 보여주시고요. 오늘 단독하러 나온 거 아니면 준비해 오신 거 미리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더 제대로 된 검증이 되고 국민 앞에서의 겸손한 검증받는 태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 바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죠. 정경희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못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까? 네, 차분하게 해나가고요. 일단 정경희 의원님 짧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님 짧게 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청문회 진행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 공격인지 질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후보자가 청문회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그 공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불렀다는 그 심산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자 국무위원이 될 후보자인데 거기에 대고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발언 시간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이 제가 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왜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예의를 지키세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네. 자, 그다음에 조금 자제해 주시죠. 네, 자제해 주시죠. 네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의사진행 발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께서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패널을 써도 되냐고 질의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나서 질의하신 분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좋다고 하니 네, 의사 전달 됐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은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네. 예, 다음. 다음 이현택 위원님. 예. 예, 끝나고 아니, 나서. 저도- 예, 끝나고 나서. 예, 여기 이현택 위원님까지 예. 의사진행 발언 듣고 그-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장관께서 준비해 온 자료가 있다면 지금 다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재료들이 그 자료들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미리 제출을 해주셔야죠. 지금 와가지고 이제 꺼내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왜 동의 안 해주냐 어쩌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비토를 달고 의견 달고 하면서 파행되고 하고 이 경청이 안 되잖아요. 경청이 서로.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빨리 제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출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1시간이라도 아니면 지금 질의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저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이 비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의견을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사전에 자료가 제출이 돼야지만 그걸 검토하면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판넬에 관해서 안내를 했었을 때 그 정신하에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관해서 판넬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아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이후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 지금은 좀 지금 요거까지 이제 2명씩 들었으니까요. 보통 2명 이상은 안 합니다. 2명씩 듣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는 본인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해 줄 것으로 믿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행적만으로도 장관 추천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진즉 사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역시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24억 원의 재산에서 이번 청문회 재산 신고 164억 원의 대부분이 불법 내지 편법으로 형성되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 행적은 통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백지신탁제를 우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관계 충돌법 위반에다가 지위를 이용한 황색 언론의 정부 광고 수주, 지위를 이용한 수의계약 등 이권 카르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는 거짓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적반하장으로 후안무치 뻔뻔하게 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 대통령이 보시죠. 장관들 싸우라고 그 자리에 제가 앉힌 겁니다.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사님이 70년대 생이더라고요. 70년대 학번이에요. 70년대 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백지신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기업이에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성공한 기업인은 범죄자를 만드니까 가짜뉴스가 쏟아져서 이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후보자야말로 하늘 좀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지금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제가 양심도 도덕도 공적인 자세도 없는 후보가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2번 본 게 전부라고 했죠. 맞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에 답하세요. 후보자 질문에 답하세요. 네. 2번 만난 게 전부입니까? 네, 제 기억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 월단의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저 나이가 월단회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나이가 오랜 많아서 지기이고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네, 말씀이세요? 그 월단의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김건희 여사가 뒷배라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고발학 콘텐츠와 김건희 여사의 뒷배 의혹, 후보자의 경영 위키트리나 고발학 콘텐츠가 경제 이익 공동체, 공생관계라는 의혹이 가득합니다. 후보자는 인사동 민정당사 근무할 때부터 전 시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작품을 사기도 하는 미술품 애호가죠. 아닌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후보 재산 중 1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위키트리 회사의 성장 과정인데요. 코바나 콘텐츠는 당시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전 검사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 주체가 전부이고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전시도 주도한 적이 없는 홍보와 스폰서 업무 등만 맡는 무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크 리뷰전, 필립 할스만전, 피영전 등 사진전이나 인형 그림자 전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후부터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각종 대기업의 수많은 뇌물성 후원이 시작되었다는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2013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주관인 점핑 위드 러브전부터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했죠. 아시나요? 점프 위드 러브는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그거는요. 당시 KBS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와 행사가 질비한 가운데서도 12월 2일 개막식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했었죠. 저한테 답변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인사말 네.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을- 그것만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거 묻는 아니 거에만 제가요. 답변하세요. 청문회가 후보자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왜 묻지도 않았어요? 인사말을 안 하고요. 뒤늦게 가갖고 네. 뒤늦게 먼저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와서 인사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뒤늦게 참석해서 갑자기 그 사회자가 마이크 주셔갖고요. 축사 기간 시간이 아니고 네, 마이크에서 그게 잠깐 그겁니다.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다예요. 월간의 그때 회원- 당시에 네. 민주당 네,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만하세요. 축사하러 오셨습니다. 예, 인사말 하셨으면 됐어요. 네, 네, 그만하세요. 네. 그 월단의 회원들과 자주 어울렸죠. 저 월단의 회원 아닌데요. 왜 아닌 거 압니다. 네, 월단의 회원도 아닌데 월단의 회원은 60년대생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60년대 이상이요? 네,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가입하는 거죠. 네. 35명이고요. 거기에 제가 있습니까? 근데 월단의 회원들하고 코르비지 전시 같이 보셨죠? 저는 월단의 회원은 모르는데요. 월단의 회원들도 모두 가서 봤고요. 아니, 그거 저랑 그때 가서 후보자도 봤습니까? 같이 보셨습니다. 저랑 봤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월단의 회원도 아니고요. 같이 가서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월단의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월단의 회원들 다 같이 저랑 같은 날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제가 월단의 회원도 모르고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월단의 회원이고 김건희 여사도 월단의 회원이고 근데 제가 월단의 회원이 아닌데 많이 언제 어울렸습니까? 언제 어울렸습니까? 아니, 어울린 적이 있어야 얘기를 하시죠. 저 월단의 회원도 아니고요. 월단의 회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같은 날 갔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같은 날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후보자님 이거 진행하시죠. 예, 예. 후보자님 이거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자료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제출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들고 와서 피켓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십니까? 그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자료들 네.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까 제출 요구한 거 점심 이전까지 꼭 철저하게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속상히 질의하겠습니다. 밝히겠다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자질은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말로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해왔는지 그 길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점에서 언론을 직접 운영하신 김행 후보자 경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됐던 성폭력이 고발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보도 시 따라야 할 보도 윤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데다가 양평원장 공직 경험까지 있는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화면에 나온 내용들 다 동의하시죠? 질의를 안 듣고 계시니까 지금 네, 이것도 동의합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질의를 좀 동의합니다. 들으세요. 네네. 후보자께서 사전 답변으로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동일한 취지로 수립된 게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입니다. 화면에 나온 내용들 동의하시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보겠습니다. 성평등한 언론을 위해서 이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데,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한 언론사의 수장으로서 이 원칙들 다 지켜가면서 언론사 운영하셨습니까?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밟아놓고 밟아서 기절시켰다.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들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지적했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네,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가 놀랍게도 이 직업이었다. 피해자의 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가십거리 삼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요, 시정 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 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놓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명백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이 사례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 침소봉대한다고 하실까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대1로 땡땡을 하자고 하반신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입에 다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요,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중이의 시정 공고를 받았던 기사들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요, 여성 유명인에 대한 성적 특성만을 부각한 성희롱적 보도도 악질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역대급 노출이다. 눈 풀렸다. 갈 때까지 갔다. 오우야. 이게 위키트리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팩트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들의 논란 글들을 퍼다 나르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양산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 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모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73건입니다. 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성차별적인 2차 가해적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사의 수장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평등 부처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사들 본 적 분명히 있으시죠?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표이사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끄럽다고 드리는데요.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부끄럽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부처의 장으로서 본인이 이런 언론사를 운영했던 대표로서 현직 대표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사항을 그 10위를 쭉 보시면요. 제가 언론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10위 순서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큰 언론사, 저희보다 훨씬 큰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언론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21년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로 유능이 아니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저희가 옴부드맨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도저히 언론사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네.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에서 말씀드릴게요. 네.